자, 콘크리트 공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모래, 자갈, 혼화 재료를 적정 비율로 섞어서 만든 혼합물을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이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물이 만나게 되면 유동성을 상실하고 굳는 상태가 되는데 요때를 응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굳으면서 강도가 발현되는 시점을 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결과 경화는 응결은 1시간 정도 후에 발현이 되고 경화는 10시간 정도에 발현이 된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콘크리트 일루베를 만들 때 재료의 비율을 보면 일단 시멘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시멘트 골재, 이제 그 모래가 되겠습니다. 모래, 장골재, 그리고 자갈, 그리고 물. 자, 이렇게 있는데 시멘트는 보통 300에서 350kg 정도, 그리고 모래는 0.6루베, 그리고 자갈은 1루베, 그리고 물은 보통 150에서 170kg 정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이 모래와 자갈이 70에서 80% 콘크리트 전 용적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인데요.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 시멘트, 특수 시멘트가 있고요. 이 시멘트의 성분, 자, 성분은 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산화칼슘, 자, 요 산화칼슘, 생석회, 그리고 이산화규소, 삼산화알루미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석회 성분이 많게 되면 조강 시멘트 성질을 띠게 되고요. 그래서 초기 강도가 높고 수화열이 높은 대신에 경화 시간이 짧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강 시멘트 성격을 가지게 되고요. 이산화규소가 많게 되면, 성분이 많게 되면 중용열 시멘트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수화열은 낮지만 수밀성 장기 강도가 높은, 그래서 저열 시멘트를 만들 때 요 이산화규소를 성분을 높여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산화알루미늄이 많게 되면 팽창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팽창 시멘트 성격에 가까운 시멘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포틀랜드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조강, 저열, 내황상염 해가지고 1, 2, 3, 4, 5종으로 나뉘고, 혼합 시멘트는 포졸란,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시, 그리고 이제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알루미나, 초석경, 팽창, 백삭 시멘트, 뭐 이렇게 나뉘게 된다. 그래서 혼합 시멘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포틀랜드 시멘트가 아닌 시멘트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골라내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재. 자, 골재는 모래, 자갈, 요걸 가지고 골재라고 하는데, 합쳐서 골재라고 하는데, 이 골재가 전 용적의 70에서 80%를 차지를 하고, 그리고 골재는 밀도가 크고 내구성이 좋은 거, 풍화가 잘 되지 않는 거, 그리고 시멘트 골재의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편평 세장하지 않고 구형의 입상이 좋다. 그 다음에 미립부는 골재와 시멘트의 부착력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유해 물질의 혼입을 방지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취급 시 주의사항 정도를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중, 무게에 따라서 보통 골재는 비중 2.5에서 2.65인데 2.5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 자, 2.5 미만은 경량 골재라고 하고 2.7 이상. 자, 2.7 이상은 중량 골재라고 하는데 중정석 갈철광.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중량 콘크리트라고 하는 무거운 콘크리트예요. 무거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을 차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콘크리트다. 그리고 무거운 보통 골재보다 가벼운 골재를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를 경량 콘크리트라고 하고, 그 경량 골재의 기준은 비중이 2.5 미만, 그리고 주요 골재로는 제주도 자갈 퍼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퍼라이트는 그 화산암의 일종인데요.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그 다공성 골재,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거, 보통 우리 그 제주도 하루방 있죠. 제주도 하루방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거 있죠. 그런 것을 퍼라이트라고 한다. 자, 그리고 호나 재료가 있는데요. 자, 이 호나 재료에는 호나재와 호나재로 나뉘게 되는데, 이 나누는 기준은 시멘트 중량의 5% 이상 첨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시멘트를 대신한다고 해서 호나재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 전후로 첨가를 하는 호나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콘크리트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호나재는 그러니까 시멘트 대신 치환이에요. 치환 성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대신에 플라이애시나 고로슬래그, 실리카 퓸, 포졸란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렇게 넣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비싸고, 이 플라이애시나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시는 석탄재죠. 석탄재. 고로슬래그는 이 철광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자, 실리카 퓸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비싸겠지만, 이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런 플라이애시나 고로슬래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멘트보다 싼 거기 때문에 시멘트를 대신하는 치환의 성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나재의 종류에는 공기연행제인 A재가 있고, 감수재, 유동화재, 은결경화촉진제, 방청제, 방수제, 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A재 같은 경우는 동결융의 저항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방서에 규정을 해놨어요. 4에서 6%를 집어넣도록, 4에서 7%를 집어넣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 얘가, 자, 여기 시멘트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연행 공기로 인해서 이 공기포가 생기게 되는데, 이 공기포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타설을 할 때 시멘트 입자 주위에 공기 방울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볼 베어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잘 돌아가게 요 주변에 공기방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시멘트 입자를 잘 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워커빌리티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시멘트 입자가 이게 이제 타설을 하고 나서
추위로 인해서 얼잖아요. 얼게 되면은 팽창을 하잖아요. 그 팽창할 때 요 공기 방울이 쿠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얘도 팽창하고 얘도 팽창하게 되면 얘가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부딪히는 부위로 균열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균열이 발생하고 외부에 그 외기라든지 아니면 그 습기,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할 수 있는데, 그 침투하는 것을 그 균열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구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구성이. 그래서 이 시멘트 입자가 얼었다 녹았다 할 때 이 공기방울이 쿠션 역할을 해줘서 내구성에 영향을 적게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공기 연행제는 워커빌리티 증진, 동결융의 저항성 증대,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에는, 동절기 외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무조건 4에서 6% 정도, 그러니까 시방서에 따라서, 그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냐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냐에 따라서 요 그 첨가 비율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방서상 4에서 7% 정도 넣게 되어 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수제하고 유동화제가 있는데, 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감수제는 이제 레미콘을 제조할 때 넣게 되면 감수제고, 이 유동화제는 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해 가지고 현장에서 첨가하게 되면 그것을 유동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수제와 유동화제의 원리는 반발과 분리예요. 얘가, 자, 이런 시멘트 입자를 이제 서로 이제 타설을 하게 되면 요 콘크리트 속에서 서로 뭉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뭉치게 되면 잉여수라든지 요런 그 콘크리트 내에 있는 물들이 잘 흐르지가 않아요. 뭉쳤으니까, 막혔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열어주게 되는 거죠. 반발 분리를 시켜줘요. 그 원리로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미콘을 제조할 때 넣게 되면 그건 감수제. 현장에 도착해서 그 유동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첨가를 하면 그건 유동화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결 경화를 촉진하는 애가 있어요. 자, 응결 경화를 촉진하는 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연제, 하나는 촉진제. 그래서 응결 지연을, 소중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면 응결이 빨라지니까 그걸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연제를 넣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기 강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응결을 촉진시키는 촉진제, 요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청제, 방수제. 자, 방청제는 콘크리트에 그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방청제라고 보시면 돼요. 녹 쓰는 것을 방지하는 거, 녹을 방지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방수 기능이 있는 방수제. 자, 요렇게 혼화 재료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 배합. 자, 배합은 순서가 배합 강도, 물 결합 대비, 단유수량, 단위 결합제량, 골제량을 정하는 건데, 일단 강도에는 설계 기준 강도가 있어요. 자, 설계 기준이 되는 강도. 우리가
이제 설계도서에 명시된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라고 하고요. 이 설계 기준 강도를 가지고 레미콘 공장에다가 주문하는 강도를 호칭 강도라고 하고요. 레미콘 공장에서 호칭 강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설계 기준 강도에 맞추기 위해서 배합하는 강도를 배합 강도라고 그래요. 자, 이제 설명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건설회사가 있고, 자, 도면에 24메가파스칼이 있어요. 24메가파스칼. 자, 그러면 이 건설회사에서는 레미콘 회사에다가, 자, 우리 24메가파스칼짜리 현장에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언제 우리 10루베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레미콘 공장에서 24메가파스칼을 만들기 위해서 배합하는 강도, 요거를 배합 강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 결합제비. 자, 물 결합제비는 물과 결합제의 중량비인데, 그전에는 물 결합제비가 아니고 물 시멘트비였죠. 물 시멘트비. 그랬는데 지금은 물 결합제비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전에는 물 플러스 시멘트만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물 플러스 시멘트 플러스 혼화제를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혼화제 이제 플라이햇이 보통 이제 한 30%, 보통 20%에서 30%, 많게는 40%까지 사용을 합니다. 시멘트 대신에. 그러니까 전에는 물 시멘트 비만 알면 됐는데, 지금은 시멘트하고 혼화제 비율을 얼마만큼 물과 섞었는지, 그것을 중량비로 따지는 게 물 결합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수량은 루베당 185kg 이내에서 가능한 적게 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185kg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냐면, 185kg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185, 186, 187, 190, 그 다음에 195, 이렇게 이제 그 단위로 다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185kg 넘어가게 되면 이 건조 수축이 급격하게 높아져요. 건조 수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얘가 다 이제 완전히 양생이 끝난 다음에 이게 보니까 건조 수축이 커지더라. 그래서 건조 수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185kg 이내로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 결합제량은 단위 수량과 물 결합제비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장골제율,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이런 걸로 해서 콘크리트를 배합을 하게 된다. 자,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일반적으로 20에서 25mm 정도고요. 보통 25mm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단면이 큰 경우에는 40mm를 사용한다. 그리고 워커빌리티. 자, 워커빌리티는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이 콘크리트의 이렇게 질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기. 콘크리트가 이게 된 콘크리트인 경우는 타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요게 조금 질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타설하기가 용이하니까, 이 타설하기 용이한 거를 워커빌리티라고 합니다. 이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단위 수량이죠. 단위 수량, 물을 많이 타게 되면 질어지게 되니까, 콘크리트가 질어지게 되니까 워커빌리티는 높아지는 대신에
이건 이제 그 물을 많이 타게 되면 재료 분리가 일어나고 건조 수축이 빨리 일어나서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공성이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 나쁜 현상이니까. 이게 나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단위 수량은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도 분말도가 크게 되면 수화 적용이 빨라서 시공성이 떨어지니까 분말도가 조금 거친 거. 자, 분말도가 크다라는 거는 미세한 거, 미세한 입자. 그래서 미세한 입자보다는 조금 큰 입자가 시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수화 적용을 촉진시켜서 워커빌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량 1% 증가 시 슬럼프가 2% 증가하고 압축 강도는 4에서 2% 감소하고, 그 다음에 운반 시간은 25도 이상에서 90분 이내, 그리고 25도 미만에서 2시간 이내. 자, 다음 콘크리트 품질 관리 시험에서 자, 품질 검사가 있는데 슬럼프 시험을 하고 슬럼프 플로우하고 공기량하고 온도 측정하고 단위 수량 측정하고 염화물 함유량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여러분들 콘크리트 타설하는 현장을 가보시면 가보면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그 타설하는 현장 부근에 그 리어카 한 대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공시체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슬럼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염화물 테스트하고 하고 있는 거를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그 품질 관리자예요. 품질 관리자. 그 품질 관리자가 레미콘 이제 그 타설을 할 때 그 일정 규모마다, 그러니까 120루베마다 또 이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슬럼프 시험, 공기량 시험, 온도 시험, 이런 것들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시방서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가 있고요,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표준이 있어요. KSF 4009 이게 있어요. 요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건축공사에서는 원래 150루베마다 이 시험들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랬는데 요게 강화가 됐어요. 120루베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는 150루베에서 100루베로 강화를 했다가 다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처럼 120루베마다 시험하게끔 규정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0루베가 요게 시방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자, 산업표준에서는 150루베로 아직까지 요 시방서처럼 강화가 되진 않고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KSF 4009를 묻는 경우 150루베를 요거를 골라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뭐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나 코든 콘크리트일 때는 120루베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 테스트는 워커빌리티를 측정하기 위한 건데요. 자, 요게 이제 이 층마다, 자, 처음에 이 콘이 있어요. 이 콘에다가 이제 그 모종삽 같은 거를 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서 이 쇠막대기 봉이 있어요. 이렇게 쇠봉. 봉을 쿡쿡쿡쿡 25번으로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밀실하게 채워놓고, 또 이게 1층, 2층, 3층마다 25번씩 이렇게 쿡쿡쿡쿡 찔러가지고
다진 다음에 이 콘을 이렇게 들게 되면 요게 이제 부슬부슬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요거를 재는 게, 높이를 재는 게 요게 슬럼프다. 요거는 이게 이제 그 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른 콘크리트는 이제 요렇게 흘러내리게 되는 거고. 자, 요걸 테스트하는 게 슬럼프 테스트. 그리고 이제 비파괴 시험으로는 슈미트 해머. 자, 이 강도를 측정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는 거죠. 추정. 강도를,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공시체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압축기에 놓고 깨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에 깨졌는지 그 강도를 측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요 슈미트 해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위에다가 이 슈미트 해머라는 기계를 이거를 쏴가지고, 이게 이제 앞에 이렇게 요 앞에, 그러니까 해머 앞에 이렇게 그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퍽 하고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벽체에서 퍽 맞으면서 이 벽체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요. 그 수치를 읽어서 강도를 추정하는 방식이 슈미트 해머예요. 자, 이 슈미트 해머는 반발 경돌, 이게 이 버튼이 들어갔다가 퉁 튕기면서 나오는 그 값을 측정을 해서 강도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타격 방향, 이 타격 방향이 직각이냐, 이렇게 아니면 경사로 쳤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존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수분을 먹고 있느냐, 그리고 압축 응력이 어느 정도냐, 측정면이 거칠기가 어떠냐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값에 따라서 보존값을 주고 강도를 계산을 해서 강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하는 순서는 일단 기초 타설하고, 기둥 타설하고, 벽 타설하고, 계단 타설하고, 보 타설하고, 바닥판을 맨 마지막에 타설을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주의사항은 운반거리가 먼 곳부터 시작을 해서 타설을 해야 돼요. 운반거리가 먼 곳부터 시작하고, 자유높이가 작게 수직 낙하로, 자, 요렇게 타설을 하게 되는데, 이 자유높이가 낮게 타설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높이 타설을 하게 되면 재료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돌림 타설을 해야 되고, 연속해서 타설을 해야 되고, 다짐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자, 타설 1층 높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기둥에다가 타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 요 첫 번째 타설하는 높이를 요게 이제 그 다짐 능력을 고려해서 뭐 한 번에 다 타설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게 한 번에 다 타설을 하게 되면 이 보통은 거푸집이 터져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정하게 분할해서 타설을 해요. 분할해서 돌림 타설로 타설을 한다. 그리고 거푸집 철근에 충격을 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거푸집 철근에다가 진동기를 드르륵 하고 다짐을 하게 되면 그 철근 결속선이 풀려요. 철근 결속선이 풀리고, 그리고 그 진동으로 인해서 이런 치마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타설했던 부분이 이런 치마균열이 발생이 되고, 심한 경우는 그 결속선이 터져. 풀리고 터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철근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 철근에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자, 진동다짐.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타설하기 위해 진동다짐을 하는 건데요. 가능한 수직 방향으로 하고, 진동수가 큰 것일수록 다짐 효과가 크고, 얘를 진동기를
쑥 넣었다가 서서히 빼야 돼요. 서서히 빼야 구멍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설했던 요 부위에 10cm 이상 넣어야 이제 기타설한 부분하고 신타설한 부분이 요게 일체화가 돼요. 그래서 10cm 정도 삽입해서 상하층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계소단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풀에 이제 요 타설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상부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물이 고일 정도까지만 머물러야지, 계속 머무르게 되면 요런 치마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H 분리타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잘못 그렸네. 벽이 있고 보가 있고 슬라브가 있죠. 자, 벽체, 기둥 이런 거는 수직부재죠. 수직부재고, 보하고 슬라브는 요건 수평부재예요. 그래서 수직부재를 먼저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양생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강도가 발현되는 시점에 이 보하고 수평부재, 그러니까 보하고 슬라브를 타설을 하는 것을 요걸 VH 분리타설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그런 분리타설을 하냐? 원래 한 번에 타설을 해서 일체화 시키는 게 좋은데, VH 분리타설을 하는 이유는 요게 붕괴 위험이 높다든지, 타설을 했을 때 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런 분리타설 공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생은 수분 방지에서 수분 양생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 수분 양생, 자,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거푸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요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물을 계속 우리가 주게끔 돼 있죠. 그러면 물을 주게 되면 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경화가 되는 시점에 이 물과 시멘트가 반응을 계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겉에부터 물과 시멘트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경화를 하게 돼요. 서서히. 그래서 뭐 10년 후에까지도 경화가 안 되는 콘크리트도 있어요. 이게 이제 구조물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지는데, 이게 그래서 28일 우리가 이제 28일 설계 기준 강도를 사용하는데, 28일 동안 물속에 담궈두게 되면 강도가 훨씬 높아지게 돼요. 왜냐? 이 수화작용을 하는데 물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을 계속 그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타설을 하고 이제 보통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물을 주게 되죠. 물을. 그래서 그 수분으로 강도를 발현하게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중 양생은 좋은 거다. 자, 그 다음에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5도씨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초기 동해 방지하기 위해서 5도씨 이상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블리딩 현상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이제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벼운 것들 이제 뭐 시멘트 부산물 같은 거,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은 떠오르는 현상을 블리딩 현상이라고 한다. 이 블리딩 현상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그 표면에 시멘트 입자 같은 거, 그 가벼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이제 그 이렇게 치마 균열 된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만져보게 되면 그 시멘트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분상박리라고 그래요. 분상박리. 자, 어쨌든 자, 그거 그 가벼운 게 떠오르는 것을 그걸 레이턴스라고 한다. 레이턴스, 미세한 물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가 있는데, 조인트가 우리가 시공상 필요해서 넣는 조인트가 있고 시공불량 조인트가 있어요. 자, 조금 더 올려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시공상 필요해서 넣는 조인트는 시공이음과 기능줄눈이라고 하고, 시공불량에 의해서 생긴 조인트를 콜드 조인트라고 한다. 이 시공이음 조인트는 너무 커서 한 번에 그냥 다 타설하면 좋은데, 너무 커가지고 나눠서 시공하는 것을 시공이음이라고 하고, 이 위치는 보바닥 슬라브 및 스판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응력이 작은 곳에서 수직 방향, 그리고 캔틸레바는 원칙적으로 이어붙기는 하면 안 된다. 자, 시간 간격은 이음할 때 시간 간격은 150분 이내. 자, 25도 이상은 150도 이내, 25도 미만은 120분 이내. 자, 주의사항은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수밀 요구한 콘크리트는 수밀성이 어져지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능줄눈에는 익스펜션 조인트가 있고 컨트롤 조인트가 있습니다. 익스펜션 조인트는 그 콘크리트가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고, 또 한랭한 시기에는 열을 추우면 쪼그라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신축에 따라서 그 조인트를 두는 거, 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대비한 조인트를 두는 것을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조인트 같은 경우는 바닥에 우리가 이제 그 지하 주차장 바닥을 가보면 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홈을 파놨을 거예요. 지하 주차장 보면은 이제 소우 커팅이라 그래가지고, 소우가 기계톱인데 기계톱으로 쭉 일자로 잘라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일자로 잘라서 바둑판처럼 이렇게 구획을 해 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 자, 여기 다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게 만약에 슬라브라고 생각을 하고, 슬라브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이게 타설을 했는데, 요 부분이 그 조인트를 이렇게 두게 되면 요 부위가 단면적으로 이 부위보다는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균열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요 약한 부위로 균열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로 균열이 막 발생이 돼. 그러면 이 부위에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이 부위에 생긴 여기에 균열을 유도했기 때문에 요 부위를 균열을 이제 보수를 하게 되고, 그 보수를 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메꾸게 되면
메꾸게 되면 그 균열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게 요 컨트롤 조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미리 결합 부위를 만드는 조인트. 그 다음에 콜드 조인트는 기타설한 콘크리트에 신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는데 이게 일체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시공불량 조인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공불량 조인트로 나중에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빨리 여기가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위가. 그래서 이 콜드 조인트 같은 경우는 치핑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치핑이라는 거는 여기를 이제 파내가지고 파내서 보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구성 저하 현상에는 염해가 있고 중성화가 있고 알칼리 골재 반응이 있고 동결융해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염해부터 볼게요. 염해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콘크리트를 일단 제조할 때 염화물이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만들었는데 자, 이 콘크리트가 바다 근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풍을 맞거나 해수를 맞게 되면 염화물 이온이 계속적으로 이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콘크리트 속으로. 그러면서 발생되는 내구성 저하 현상을 염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제조했을 때,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구조물에 있는 콘크리트를 염해라고 하고, 이 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복 두께 확보해야 되고 염소 이온 적게 해야 되고 수밀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화가 있는데요. 중성화는 콘크리트가 원래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탄산화 반응을 거쳐서 이 알칼리성을 잃어가는 현상을 중성화라 그래요. 알칼리성을 잃어가는 현상. 왜 알칼리성을 잃어가냐면 외기와 CO2와 그 다음에 H2O가 지속적으로 침투가 되면서 수산화 칼슘이 탄산화 칼슘으로 변화하는 이 탄산화 반응으로 인해서 알칼리성을 잃어가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성화 현상은 염해랑 마찬가지로 피복 두께, 그 다음에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면 좋아요. 밀실한 콘크리트. 그 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은 이제 그 반응성 골재를 실리카 성분하고 반응해서 이제 그 골재가 팽창하면서 콘크리트를 터트리는 현상을 요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프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콘크리트 하중에 변화가 없음에도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 자, 요거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보나 슬라브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보나 슬라브가 이렇게 있어. 수평 부재가. 근데 여기에 받치고 있던 동바리를 제거를 하게 되면 얘가 양생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경우, 제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가 되지 않은 경우에 요 치우게 되면 얘가 요렇게 처지겠죠. 이렇게 처진 거. 처음에는 살짝 조금씩 이렇게 처지다가 어느 순간에 왕창 처지게 되게 돼요. 그거를 크리프 현상이라 그래.
왕창 처지게 되는 현상. 자, 이 현상은 재령이 적은 콘크리트의 재하 시기가 빠를수록, 자, 재하 시기가 빠를수록이라는 얘기는 받치고 있던 동바리를 제거를 하게 되면 얘가 그러니까 28일 동안 존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격 급하다고 미리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처짐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 처짐 현상이 어느 시간을 지나서 일정 시간을 지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임계점을 넘으면 갑자기 처짐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그 현상이 크리프 현상이다. 자, 그리고 부재 치수가 작을수록, 강도가 낮을수록, 양생이 나쁠수록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자, 이게 이제 그 복합 열화라고 하는데요. 열화. 자, 열화 현상이 내구성 저하 현상을 열화 현상이라 그래요. 열화 현상. 자, 열화. 자, 이 열화는 무슨 뜻이냐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열화라 그래요. 성능이 떨어지는 것.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열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열화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게 탄산화, 알칼리 골재 반응, 염해, 철근 부식, 동결융의 화학적 침식이다. 자, 이렇게 중성화 현상으로 인해서 물과 공기가 침투가 되면서 수산화칼슘이 탄산화 반응을 거쳐서 탄산칼슘으로 되면서 그 알칼리성을 잃는 현상. 자, 그리고 콘크리트에 보수 보강이 있는데요. 콘크리트에 보수 공법이 있고 보강 공법이 있는데, 보수 공법은 콘크리트를 이제 그 원상태로 그 회복하는 걸 보수라 그러고 하고요. 보강은 이제 뭔가를 더해서 보강제를 덧대서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보강 공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수는 그냥 원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균열이 발생하면 표면 처리를 하던가, 주입공법을 통하든가, 충전공법으로 하든가, 단면이 떨어져 나갔으면 그 단면을 복구를 하든가, 이런 그 원상태를 회복하는 공법을 보수공법이라고 하고, 원상태보다 더 강하게 강제를 요렇게 꺽쇠를 집어넣는다든가, 프리스트레스. 자, 프리스트레스로 요 강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당겨서 강하게 만들어 준다든가, 강판을 부착한다든가, 탄소 섬유를 붙여서 콘크리트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공법을 보강 공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수 공법과 보강 공법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좀 봐주시고요. 자,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재료로 사용되는 골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재는 밀도가 크고 내구성이 커서 풍화가 잘 되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만들 때 물, 시멘트와 함께 혼합하는 모래, 자갈 및 부순돌, 기타 유사한 재료를 골재라고 한다. 콘크리트 중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은 절대 용적으로 70에서 80% 차지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용 골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골재는 청정, 경경, 내구성 및 내화성이 있어야 하고, 골재에 포함된 부식토, 석탄 등의 유기물은 콘크리트의 경화를 촉진해요. 혼화재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면 안 되죠. 부식토, 석탄 등의 유기물이 없는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형 골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골재는 청정, 경공, 내화성이 있어야 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게 한다. 방해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그 다음에 실트, 점토, 운모 등의 미립부는 골재와 시멘트의 부착을 좋게 한다. 골재와 시멘트의 부착을 저해하죠. 그래서 답은 3번.
콘크리트 공사용 재료의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해서 풍화가 되지 않도록 저장하고 골재는 장골재, 굵은 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에 혼입을 막도록 한다. 골재는 골재는 장거, 굵은 거 입자가 잘 분리되도록 하면 안 되죠. 잘 분리되도록 하면 안 되고 잘 섞여야 돼요. 그래서 물 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골재의 비중에 따른 분류로서 초경량 골재에 해당하는 것은 초경량 골재는 퍼라이트죠. 퍼라이트. 자, 요거는 화산암의 일종인데 그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우리 제주도 돌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 망부석 제주도 돌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돌이거든요. 그걸 펄라이트라고 한다. KSL 5201에 정의된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조강 시멘트, 저열 시멘트, 중형 시멘트는 해당이 되지만 고로 포틀랜드 시멘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콘크리트에 AGL을 넣어주는 가장 큰 목적. 자, AGL을 넣어주는 가장 큰 목적은 연행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연행 공기. 연행 공기를 넣어서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볼 베어링 작용하고 그 다음에 쿠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베어링은 워커빌리티를 증진시키고 쿠션 작용은 동결융의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GL을 넣어주는 가장 큰 목적은 워커빌리티 증진도 맞지만 동결융의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다. 자, AJ 사용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결융의 저항성을 증대시키고 워커빌리티가 개선이 되면서 내구성 및 수밀성이 증대가 되겠죠. 근데 초기 강도 및 경화 속도의 증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중 AJ 계량 장치는 디스펜서죠, 디스펜서. 그 다음에 워싱턴 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량 측정하는 기계예요. 밥솥같이 생긴 거. 콘크리트 공사에서 사용되는 혼화 재료 중 혼화재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기연행제, 감수제, 방청제 이것들은 시멘트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팽창제는 혼화제입니다. 혼화제. 자, 시멘트 혼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멘트 중량의 5% 이상 사용한다. 혼화제니까 1% 미만으로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중 공기량 측정기에 해당하는 거 리바운드 기록지, 디스펜서, 워싱턴 미터, 이넌데이터. 공기량 측정기는 워싱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에서 사용하는 호칭 강도의 정의, 주문자가 제시하는 강도, 구입자가 제시하는 강도. 1번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에 있어 구조물의 종류가 묵은 콘크리트인 경우 굵은 곡재의 최대 치수는 40mm 부재구에 40mm 부재의 최소 치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수중 콘크리트 공사 시 굵은 곡재의 최대 치수는 25mm예요. 25mm. 현타 말뚝일 경우. 자, 콘크리트 배합 시 시멘트 15포대가 소요되고 물 시멘트 비가 60%일 때 60%라는 얘기는 0.6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600 곱하기 0.6 하면 됩니다. 자, 콘크리트의 시공성과 관계없는 거. 슬럼프 플로 공기량은 시공성과 관계가 있지만 반발 경도는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공기량 1% 증가 시 슬럼프 값과 압축 강도 변화 값으로 오른 것은 시멘트 공기량 1% 증가 시 슬럼프 값은 2% 증가하고 압축 강도 변화 값은 4에서 6% 정도 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4에서 7%로 공기량을 제한하고 있어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시멘트의 분말이 미세할수록 수화작용이 빠르고 느리고가 아니고 수화작용이 빠르고 워커빌리티가 저하된다. 자,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수화작용 및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수록 수화작용이 빠르다. 단위 수량을 증가시킬수록 재료 분리가 감소하여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 단위 수량을 증가시킬수록 재료 분리가 증가하여. 자, 그래서 답은 2번.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해서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는데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얼마를 넘어서면 안 되는가? 단 외기 온도가 25도 이상일 경우 1.5시간 이내, 90분 이내. 자, 레디믹스 콘크리트 운반 차량의 특수보험 시설을 하여야 할 외기 온도의 기준은 30도 이상 0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에서 현장에 발입된 콘크리트는 일정 간격으로 강도 실험을 해야 되는데 KSF 4009는 150루베 당 1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일반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결과 중 균등한 슬럼프. 자, 균등하게 무너진 거는 요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된 경우보다 가장 좋은 상태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레디믹스 콘크리트 슬럼프가 80mm 이상일 때 슬럼프 호양 오차 기준은 25mm. 자, 암기를 하세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관리에서 활용되는 비파괴 시험 방법으로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반발 경도를 측정하는 것은 요거는 슈미트 해머 시험입니다. 슈미트 해머. 자,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슈미트 해머를 이용해서 반발 경도를 측정한 후 강도를 계산할 때 실시하는 보정과 관계가 없는 거. 일단 타격 방향 있어야 되고 수분 상태, 압축 능력에 따른 보정해야 되고 반발 경도에 따른 보정은 요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주의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을 해야 되고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 돌림 타설을 해야 되고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안 돼요. 수직 방향으로 계속 타설을 해야지 횡방향으로 이걸 이렇게 민다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답은 3번. 콘크리트 타설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옳지 않은 것은 운반거리가 먼 곳으로부터 타설을 시작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콘크리트 타설은 바닥판, 보, 계단, 벽체, 기둥의 순서로 한다. 이거 잘못됐죠? 일단 기둥, 벽체, 그리고 보, 바닥판, 계단 이런 순서로 해야 되는데 여기 순서가 틀렸고 콘크리트 타설은 운반거리가 먼 것부터 시작하고 답은 옳은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콘크리트 진동다짐 진동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동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묽은 반죽에서 진동 다짐은 별 효과가 없고 진동의 효과는 봉의 직경, 진동수, 진폭 등에 따라 다르며 진동수가 큰 것일수록 다짐 효과가 크겠죠. 진동기는 신속하게 꽂아놓고 서서히 뽑아서 구멍을 내지 않아야 한다. 자, 콘크리트 다짐 시 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동 다짐기를 할 때는 내부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m 정도 찔러 넣고요. 그러니까 0.1m니까 10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풀이 표면 상부로 부상하기까지가 적절하고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고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자, 요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진동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타설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진동 다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동기는 하층 콘크리트에 10cm 정도 삽입해서 일체화시키고 연집 방향으로 찔러 넣고 서서히 뽑아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구조체의 철근에 진동을 주면 안 되죠. 진동을 주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그 결속선이 풀리거나 끊기거나 그 다음에 콘크리트 표면에 치마 균열을 일으키게 된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양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콘크리트 표면에 건조해야 한 내부 콘크리트 중에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서 수분 양생을 실시해야 되고 5도 이상 유지해야 되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살수를 해야 돼요. 살수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 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용어는 콘크리트의 타설 공법에는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를 구획해서 타설하는 분리타설, VH 분리타설이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 현상으로 미세한 게 떠오르는 거는 레이턴스죠. 레이턴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크리프 증가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 경우, 단면의 치수가 작을 경우, 제하 시기가 빠를 경우, 재량이 빠를 경우, 자, 이 단위 시멘트량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콘크리트 공사 시 시공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우려가 있는 회항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최대한 적게 설치해야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이음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 바닥 슬라브 및 지붕 슬라브의 수직 타설 이음부는 스판의 중앙 부분에 주근과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고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 이음부는 바닥 슬라브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기초부의 상단에 설치한다. 콘크리트의 타설면은 세로 타설은 콘크리트와 일체하도록 하다. 타설 입은 콘크리트 살수 등에 의해 분시킨다. 다만 물은 콘크리트에서 고압 공기 등에 의해 제거한다. 자, 요거 보바닥 슬라브 및 지붕 슬라브의 수직 타설 이음부는 스판의 중앙 부분에 수평 방향으로 설치한다. 요게 아니죠. 요게 스판의 중앙 부분에 주근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직 타설 이음부는 스판의 중앙 부분에 주근과 이 수평 방향이 아니고 직각 방향으로 설치한다. 직각 방향. 자, 그래서 1번이고요. 콘크리트 이어붙기 위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호 바닥판의 이음은 그 간 사이에 중앙부에 수직으로 하고 바닥판은 그 간 사이에 보가 있을 때는 너비 떨어진 것에 그 다음에 기둥은 기초판 연결부 또는 바닥판 위에 수직으로 한다. 답은 3번이죠. 기둥은 기초판 연결부 또는 바닥판 위에 수직으로 한다가 아니고 바닥 슬라브 보호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 슬라브 보호 기초부의 상단에 설치한다. 자, 콘크리트 이어치기의 위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캔틸레바보는 지점 부분에서 수직으로 한다가 아니고 캔틸레바보는 원칙적으로 이어치기를 하지 않는다. 철근 콘크리트 타설에서 외기온이 25도 미만일 때 이어붙기 시 시간 간격의 한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 150분 맞죠? 150분. 콘크리트 공사 시 콘크리트를 2층으로 나누어서 150분이니까 2.5시간. 결함 부위로 균열을 집중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균열이 생길 만한 구조의 미리 결함 부위를 만드는 것은 조절줄눈이 되겠습니다. 조절줄눈.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과정 중 휴식 시간 등으로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일체화가 저해되어 생기는 하자균열을 콜드 조인트라고 한다. 불량이죠, 불량. 자, 콘크리트 타설 중 응결이 어느 정도 진행된 콘크리트에 자, 요거 똑같이 콜드 조인트.
팝아웃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콘크리트 내구성 저하 원인은 알카리 골재 반응. 자, 골재의 알카리성으로 인해서 알카리 반응이 이제 반응하면서 골재가 팽창해가지고 콘크리트가 퍽 하고 튀어나가는 것을 요걸 팝아웃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알카리 골재 반응.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중성화는 빨라지겠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면 중성화가 지연되고요. 천연 경량 골재를 사용하면 중성화가 빨라진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염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밀실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철근 피복 두께를 충분히 확보하고 염소 이온을 적게 하고 수밀 콘크리트를 만들고 물 시멘트 비가 낮은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염해로 인한 철근의 부식 방지 대책, 염소 이온량 적게 하고 에폭시 수지 도장 철근. 자, 에폭시 수지 도장 철근은 철근에다가 철근이 녹슬지 않게 도장 처리를 한 철근이에요. 그 다음에 방청제 투입을 고려하고 물 시멘트 비를 작게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법 중 구조 보강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표면 처리 공법, 주입 공법은 이거는 보수 공법이고, 강제 보강, 뭔가 덧대서 강하게 하는 거, 강제 앙카를 넣는다든지 단면을 크게 한다든지 요런 거는 더 강하게 하는 거니까 보강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이 되고요. 자, 다음은 특수 콘크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